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공부를 시작할게요. 실전 기술론은 두 번째 과목, 그러니까 2교시의 두 번째로 보는 영역이죠. 좀 어렵다고들 얘기해요. 전문적인 용어들 뒷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잘 이해하고 또 적용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좀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 개관. 자, 실천 기술이 뭐냐? 클라이언트의 문제 욕구, 능력 등에 대한 사정을 비롯해서 자원 개발, 숙련성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기초 기술 그냥 읽어 보시고 다 필요 없다는 것보다 그냥 보시면 돼요. 실천의 전문성,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지식들, 인간 행동과 발달에 관한 거, 인간관계 상호작용, 실천 이론 모델, 특정 분야와 대상 지식, 정책 서비스,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지식. 그냥 편안히 읽어보시면 되죠. 우린 이런 지식 체계를 갖고 있었을 때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전문직의 속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실천론 시간에 다뤘어야 돼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실천론 시간에 사회복지 실천 역사하면서 뭐 배웠냐면은 1915년에 누구? 에이브럼 플렉스너. 그렇죠? 플렉스너가 그 유명한 플렉스너의 비판이라는 걸 내밀죠. 그래서 과연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인가? 아니다. 니네들 전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줘요. 그 이후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교재를 봤더니 1917년에 우리 잘 아시는 메리 리치몬드가 사회진단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리고 1917년부터 1919년 사이에 뉴욕에 있는 자선학교, 우리 COS에서 만든 거예요. 자선조직협회에서. 거기서 만든 뉴욕 자선학교가 늘어나서 총 17개나 한 2, 3년 사이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1921년에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NASW가 처음으로 창설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1929년에 밀포드 회의가 열렸습니다. 많은 뭐가 있었죠? 사회복지지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시도가 막 일어난 거야. 그 핵심은 또 뭐가 있었어요? 개별 사회 사업이 진단주의하고 기능주의로 갈라지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1920년대 진단주의가 등장하고 1930년대에 이 진단주의와 반대되는 인간관을 갖고 있었던 기능주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실천론 시간에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957년이 되어졌었을 때 이제 그린우드,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 그린우드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속성이라고 얘기해서, 이건 사회복지 전문직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전문직의 속성이에요. 전문직의 속성.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전문가, 프로페셔널리스트, 프로페셔죠. 프로페셔 죄송합니다. 스페셜리스트죠. 전문가.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스페셜리스트라고 한다면 너네들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 뭐냐?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부여된 전문적인 권위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도 받는 신뢰감도 있어야 되고, 전문가 집단만이 가지고 있는 힘과 특권, 그러니까 전문적 관계를 형성해서 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지시하고 클라이언트는 그 지시를 따라줄 수 있는 그런 파워,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의 승인, 저런 직업,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네, 야 최고야 저 직업, 이런 거. 또 명시적 체계화된 윤리강령, 또 전문직만의 문화, 총 몇 가지? 6가지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57년의 그린우드가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런 6가지를 다 갖췄기 때문에 전문직이야 라고, 사회복지직은 이미 전문직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해준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린우드의 선언이에요. 그린우드의 선언 또는 선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915년부터 시작해서 학술적 관점으로 봤었을 때 15년부터 시작해서 1957년까지 이르는 자그마치 42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갖추고 또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이 어떻게 그린우드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드디어 어떻게 그 그린우드의 이 전문직의 속성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그린우드가 너희들은 이미 전문가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또 노력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첫 술에 배부른 건 세상에 없죠. 우리도 최고가 돼야 됩니다. 개개인 입장에서 우린 최고의 사회복지사들이 돼야 되겠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어느 때인가에 우리가 인정받고 또 인정받을 만한 수준의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참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회복지사야라고 하는 인식이 생길 때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전문직의 속성까지 정의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속성, 이걸 이제 예술적 속성, 과학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파운데이션, 기반이라고 하는 게 기반. 자, 무슨 소리냐면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해요.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이걸 떠받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이걸 떠받쳐주는. 그러니까 이 떠받쳐주는 것이 제대로 사회복지 실천을 떠받쳐줬었을 때 사회복지사가 제대로 된 유능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과학적 기반이고 두 번째가 예술적 기반이라는 거예요. 옛날엔 시험에 참 잘 나왔는데 요새는 잘 안 나와요.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 과학적 기반, 예술적 기반. 자, 과학적 기반이라 하면 무엇이냐면은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렇죠. 지식. 그렇죠. 과학적 수단과 절차를 통해서 습득되어진 지식.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지식에 기반한 기술들. 머리에 든 걸 가지고서, 즉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기술을 실현한다 그랬죠. 이 지식과 기술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과학적 기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후천적으로 습득되어지죠. 즉 사회복지사가 학습이나 또는 경험 등 그러니까 이력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습득되어지는 것이 바로 과학적 기반이다. 반면에 이 예술적 기반이란 건 상당히 천부적인 거예요. 상당히 천부적인 거.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못합니다. 유모 씨라고 유영모 씨라고 있으시죠? 그 사람을 막 몇십 명씩 이렇게 살인한 사람.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셨더라도 그런 사람은 이런 예술적 기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복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천부적인 요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직관력, 예술성, 감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예술적 기반이라고 하더라. 교재를 보니까 예술적 사랑, 용기, 전문적 관계 형성 능력 하나 써놓으세요. 창의성, 상상력, 희망과 에너지, 판단력, 사고력, 직관적 능력, 개인적 가치관, 자신만의 전문가로서의 스타일, 전부 다 뭔가 상당히 천부적인 요소들이죠. 이것들은 사실 배우고 익히는 이런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직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 모습이죠. 자, 반면에 과학적 속성은 지식입니다. 지식.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한 지식들, 전문직에 대한 지식들, 그다음에 뭐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관한 지식들, 사회 제도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지식들, 그리고 이 지식에 기반한 기술들이 바로 과학적 기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을 둘 다 잘 갖추고 있었을 때 우리는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복지 실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콤튼 갤러웨이, 우리 육체계 이론 얘기했던 학자죠. 문제 해결 모델 제시했던 사람이죠. 육체계 이론,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문제 인식 모델이라고도 하죠. 자, 그걸 제시했던 사람이 전문적 관계 기본 요소를 제시합니다. 우리 전문적 관계라는 거 실천론 시간에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주도해서 이 관계를 끌고 가야 된다 그랬었죠. 자, 보면 타인에 대한 관심, 배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갖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원함과 지지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을 반영해야 되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어서 들어봤죠 이거? 칼 로저스, 우리 현상학적 이론가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기억하실 겁니다. 수용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해와 수용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되고, 관심, 배려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음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제목이 관심과 배려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다룰 때 어떻게 지극한 관심과 그 다음에 지극한 배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헌신과 의무예요. 자, 원조 과정에서의 책임감, 그게 헌신이죠. 헌신이라는 말은 이게 바칠 헌자의 몸신자입니다. 나를 내어 바쳐서,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으로 내어 바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을 포함하는 개념,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를 위한 일에 자신을 내어줘서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와 관계 형성을 통해 자신을 보다 정직하고 개방적으로 표출하는 거. 자, 권위, 권한. 자, 권위는 클라이언트 기관에 대한 사회복지사에 위임된 권한. 자,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권위라는 것은 난 그냥 복지사야 이런다고 권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회복지 조직 또는 기관에 소속돼 있었을 때, 그리고 거기서 어떤 직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졌을 때 이 권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냥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딸라당 들고 다닌다고 너 사회복지사 이렇게 보지 않죠. 반드시 사회복지 조직 기관에 소속돼 있었을 때, 어느 기관 사회복지사님이시구나, 내가 거기서 서비스를 받으니까 그분 말을 따라야지, 그거죠. 그래서 권위는 사회복지관 내 사회복지사의 위치에서 비롯되는 제도적 측면의 권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읽어보시고. 자, 진실성과 일치성. 진실성은 사회복지사가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정직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 즉 사회복지사가 자기 인식 바탕으로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있는 그대로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능력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서 신뢰를 얻게 할 수 있다. 일치성은 정직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말과 행동에서 상호 일치를 보이는 것, 사회복지사에는 정직성, 관계에 요구되는 제반 요소와 내면화, 전문가로서의 자아와 가치체계 부합 요구 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 진실성과 일치성이라는 것은 한 인격체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사회복지사. 우린 로버트가 아닙니다. 사회 클라이언트가 바라보기에 쟤는 우러러 봐야 될 사람도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도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되어진 모습을 보여줬었을 때 클라이언트에게 한 인격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한 존재로서의 나를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사회복지 실천 방법. 또 나왔어. 이거 실천론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던 거죠. 직접적 실천, 간접적 실천. 그리고 개입 수준에 따라서 미시, 중범위, 거시, 그 다음에 전문가 집단 차원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마일리가 얘기했던 것들. 자, 이것도 뭐 다 배웠던 것들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도 실천론 시간에 다 공부했던 것들이죠. 사회복지사의 가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가치인데, 가치는 다분히 개인적인 선호라 그랬죠. 선호. 그래서 좋으냐 또는 나쁘냐로 표현된다고 했었고,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체계, 개인의 존엄성과 독특성에 대한 존중, 자기결정 원리, 사회적 형평성, 개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공동의 책임 읽어보시고요. 윤리가 뭔지도 다 공부하셨었죠. 윤리. 이거는 가치가 어떤 동종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집단 내에서 공용화, 통용화되어졌었을 때 그것이 뭐다? 윤리가 됐었다. 윤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윤리적 잣대가 존재하고, 그 윤리적 잣대에 맞춰서 옳으냐 그르냐로 얘기되는 것이 바로 윤리였었다. 사회복지 실천 윤리. 자, 실천 윤리 봅시다. 윤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에 요구되는 법적 의무,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이해 필요한다. 윤리적 딜레마 볼게요. 두 개 이상의 가치가 서로 상충될 때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는 클라이언트와 시설 입소가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사회복지사 간에는 자기결정과 온정주의. 자, 온정주의가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우리 전문가의 한마디 잠깐 볼게요. 온정주의가 정책론에서도 나왔었고 이 실천론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가치로서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사회복지사는 유사 온정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자, 온정주의라는 것이 뭐냐?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적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온정주의를 행하는 것이 좋다? 온정주의적으로 개입하는 게 좋다? 좋지 않아요. 온정이라는 말은 따뜻한 마음이란 뜻입니다. 따뜻한 마음. 따뜻할 온자에다가 마음 정자죠.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이란 뜻이야. 겉으로 듣기엔 뒤따 좋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온정주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마음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정주의야. 부모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 건질 게 있는데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 수평적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가 위에 있고 밑에 자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내리는 명을 어떻게 자식은 받아들이고 따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사회복지 실천적 관점으로 보면 온정주의는 이제 우린 무슨 유사온정주의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게 아니고 사회복지 실천적 관점으로 보면 실천에서 온정주의라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가 되어지고 클라이언트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자식이 되어지는 거야. 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보기에 쟤 너무 불쌍해. 쟤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걸 해줘야 되겠어. 막 아빠, 엄마의 마음을 갖고서 저 클라이언트를 자식으로 봐가지고 못 해줘갖고 막 안달하는 그게 온정주의예요.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 클라이언트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온정주의로 봤었을 때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저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안 돼! 라고 막겠죠. 즉 전문적 관계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사회복지사 과체될 기본적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결정권 존중인데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결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막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막는 일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온정주의적 가치를 갖고서 사회복지 실천하시면 안 돼요.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다분히 수평적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이렇게 온정주의적인 수직적 관계를 유지해 갖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책론에서는 또 온정주의가 어떤 개념으로 사용되냐면은 이것도 기억하세요. 사회복지 정책에서 우리가 사회보험제도를 만들잖아요. 국가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강제로 어떻게? 강제로 보험가입을 다 시켜버려요. 니네들 다 가입해라. 보험가입을 다 강제로 시켜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국가, 즉 정부가 아버지, 어머니, 즉 부모가 되어지고 그다음 국민이 자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자식들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수입 중에 일부를 떼어내가지고 빨리 그 돈 가지고서 보험 들어놔라. 강제하는 거죠. 나 안 들어도 되는데, 나 건강해갖고 건강보험 안 들어도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을 갖고 있는 부모와 같은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나로 하여금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 온정주의가 정책론에 반영되어져서 정책론에서 쓰일 때는 이 사회보험 제도를 만들게 된 이유로서 온정주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정리됐고요. 자, 그래서 온정주의 좀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거 시험 문제 다시 한번 온정주의적 가치로 사회복지 실천하면 안 된다.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보고 자, 윤리적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얘는 뭐 맨날 밥 먹듯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윤리적 딜레마. 각각의 윤리 원칙들끼리 쾅 부딪혔었어요. 그때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적용해야 되는가를 이 로엔버그하고 돌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윤리적 우선순위의 원칙이라고 해서 제시를 했는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 우선순위의 원칙 총 몇 개야? 7개죠. 그러니까 윤리적 원칙이 7개를 순서를 묻는 문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나왔는데 앞으로는 제 예상에 이 각각의 윤리 원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꼭 나올 거예요. 일단 순서부터 기억해 봅시다. 앞에 이니셜을 따서 외우셔야 되는데 로엔버하고 돌도프의 자, 생, 평, 자, 최, 삼, 사, 진. 시작. 생, 평,
자체 3사진 한 번 더. 생평 자체 3사진 한 번만 더. 생평 자체 3사진. 맨 위가 생명보호예요. 생명보호. 두 번째가 평등과 불평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율, 자유. 그러니까 자기결정 또는 자율, 자유. 그 다음에 얘는 최소 해악. 얘는 삶의 질. 얘는 사생활 보호. 그 다음에 진실성. 자, 여러분, 자 준비됐죠? 자, 한번 볼게요. 생명보호는 윤리 원칙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윤리적 딜레마 상황 하에서도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생명 보호라고 하는 윤리적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예를 들어봤죠. 우리 기출 문제에서도 있었었고 실촌론 문제 풀 때도 있었었는데 클라이언트가 고등학생 여자의 A가 찾아와가지고 저 성폭행 당해서 애를 가졌어요. 저 자살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비밀 보장해 주세요 했어요. 자, 비밀 보장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그래 그럼 비밀 보장해 줄게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자살이라고 하는 생명보호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밀 보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유적 딜레마가 생사에 관한 경우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 위배된다고 하되 생명을 구하는 행위가 최우선돼야 된다. 두 번째가 불평과 평등과 불평등입니다. 인간은 개개인의 능력과 권력에 따라서 동등하게 또는 차별적으로 취급받아야 돼. 즉 평등하게 사회복지사가 어떤 누구를 보고서 평등하게 대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불평등하게 대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잘 나와 있는데 아동학대 장면에서 학대받는 아동은 학대를 가한 성인과 비교할 때 평등한 입장이 아니라 학대를 가한 성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보다 아동의 권리를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의붓 엄마가 자꾸 의붓 엄마를 나쁘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의붓 엄마가 자기의 의붓 딸을 학대를 해요. 그럼 사회복사가 이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딸 편을 더 들어줘야 돼. 그렇죠. 둘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딸 편을 더 들어서 불평등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회복사는 어떻게 해야 돼? 동일한 욕구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대해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불평등하게 대해서 딸을 옹호해주고 의붓 엄마는 어떻게 일종의 옹호의 반대로 의붓 엄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딸이 약하기 때문에. 자, 세 번째가 자율과 자유입니다. 자유결정. 인간의 자율과 자유는 사회복지 자유결정 원칙의 그 중요성이 나타나는데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를 가질 권리는 소중하지만 무제한 것은 아니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최소 해악, 최소 손실인데 자, 클라이언트의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득이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 언제나 클라이언트에게 최소로 유효한 것, 즉 해를 덜 미치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잘 나와 있어요. 사회복사 클라이언트에게 열악한 주거 조건에 정하기 위해서 월세 지불을 미는 것을 제한하기에 앞서서 그보다 더 위험한 덜한 대안들을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책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최소예약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이제 그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재개발 지역. 재개발 지역에서 이 안에 이제 그 보상금이 적어가지고 이사를 못 가는 사람이 이 재개발 지역 안에서 이사를 못 가고 살고 있어요. 그때 철거반원들 재개발할 때 이제 그 옛날에 요새는 안 그런다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조직 폭력배들이 철거팀을 만들어갖고 와서 다 때려부시고 강제로 어떻게 해산을 그러니까 이사를 가게 만들죠.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 이게 클라이언트인데 이 클라이언트가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가 이 문제를 놓고서 시장님 그 동네 시장님한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해당 문제를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또 탄원서를 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분들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 관련 조직체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 조직체들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분신 자살할 수도 있는 거야. 분신 자살. 분신 자살이라 해서 이제 조폭들이 쳐들어왔었을 때 내 몸에다 신나를 껴안고 그다음에 나 자살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거야. 자, 복지사는 이 중에서 어느 것을 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살하면 안 되겠죠. 이 자살이라는 것이 이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이 클라이언트한테 가장 해가 되는 일이야. 가장 해가 되지 않는 거는 시장님한테 탄원서 쓰는 거야. 그럼 복지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가장 해가 되지 않는 시장님한테 탄원서 쓰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최소 해악 손실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덜 위험한 대안들을 고려하고 그것들을 클라이언트한테 추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5번째가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열악한 삶의 질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삶의 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도록 클라이언트와 함께 활동해야 된다. 삶의 질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삶보다는 더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의 삶보다는. 지금 내가 뭐 쪽방에 살고 있는데 쪽방. 근데 쪽방 사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고시원 들어가서 사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생명보호에 위배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쪽방에 살아도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자, 사생활보호 비밀보장. 그래서 이게 비밀보장입니다. 클라이언트 인격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비밀이나 사생활은 어떻게 된다? 보호돼야 된다는 거. 이게 윤리 원칙 중에 6번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이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전의 예를 들어드리면 그 여고생 A가 성폭행당해 임신했다, 그 자살하겠다, 그렇죠? 이거 비밀로 해달라 했었을 때 그건 6번째 원칙. 비밀 보장은 이 6번째고. 그 다음에 자살이라고 하는 행위는 생명보호와 관련된 첫 번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생명보호 원칙에 근거해서 자살을 먼저 막기 위해서 비밀 보장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 사실을 알리는 게 정석이죠. 자, 마지막이 진실성 정보 개방인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진실된 태도를 유지하며 관련 정보는 공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맨 마지막이야. 맨 마지막. 그래서 이는 사회복지사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클라이언트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오히려 온정주의적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정리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괄적인 실천기술론의 내용들을 달아봤고, 이제 2번째 챕터.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주 대상인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게 4가지가 사회복지 실천 대상이라고 얘기했었었죠. 그 중에서 이 실천 기술론에서는 개인과 가족과 집단을 다뤄볼 거예요. 우리 교재가 2번째 챕터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들이 등장을 하고, 3번째 챕터에서는 가족 대상, 그렇죠? 4번째 챕터에서는 어떻게 집단 대상,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록, 사회복지 실천 기록으로 이제 끝내게 됩니다. 자, 이제 개인 거부터 봅시다. 제 개인과 사회복지 실천. 우리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개별 사회사업, 영어로 케이스 워크라고 얘기했었어요. 메리 리치몬드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개인과 환경 간의 의식적 초점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재반 과정, 그것만 보면 돼. 그냥 개인한테 개입하는 거야. 무슨 메리 리치몬드의 정의, 바우어의 정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개인을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 보는 미시적 수준의 개입이 개별 사회 사업이야. 정의 끝. 오케이? 자, 뭐 개인의 관점,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 PIE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했고, 자, 개별 사회복지 실천의 특징들, 뭐 1인 클라이언트 체계 중심,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전문적 관계, 1:1 관계, 다양한 개인 모델을 사용한다. 그냥 읽어보시고, 자, 과정들 초기, 중기, 종결 나와 있는데 전혀 볼 필요 없으시고, 알았죠? 예. 자, 넘어갑니다. 개별 사회복지 실천의 실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모델이에요, 모델.
실천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정신 역동 모델, 심리 사회 모델, 인지 행동 모델, 행동 수정 모델, 그다음에 과제 중심 모델, 그다음에 해결 중심 모델, 위기 개인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자, 많죠, 참.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주로 개인입니다. 주로. 이걸 변용을 해서 가족 등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주로 그 개입의 대상이, 이런 모델들을 적용하는 대상이 1대1 개인이라는 사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를 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개별 사회복지 실천의 실제라고 했는데 정신 역동 모델서부터 우리 언제부터? 다음 시간서부터 열심히 한번 달려 보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 할만하시죠? 하실 수 있어요. 해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제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교재에다가 제 강의 중에 제가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한 건 정말 별로로 보셔도 되고, 그렇죠?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이 교재가 여러분들 합격에 어떤 퍼펙트한 자료 뱅크, 데이터 뱅크, 그러니까 자료를 모아놓은 창고, 은행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부터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